그제부터 사흘간 S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대해 응답자의 53%가 반대, 43.1%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 대통령 지지율 등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부터 사흘간 연속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간부들이 검찰 측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법무부에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검사들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습니다.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 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진 적어도 2~3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이달 말에 협상 재개 가능성이 있는 북미 대화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 전국에서 14,000명 넘는 환자가 발생한 A형 간염의 주요 원인이 오염된 조개 젖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하철 보안관이 흉기 난동범을 제압한 뒤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서장 표창까지 받았지만 정작 소속 기관인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은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진화됐는데 집안 냉장고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를 앞두고 SBS가 정치와 경제, 사회 분야 각종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그 내용을 차례로 전해드릴 텐데 우선 오늘은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대한 조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이 43.1, 반대는 53%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먼저 윤나라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임명 찬성 43.1, 반대 53%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9.9%포인트 높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 40대는 찬성 의견이 많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선 반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20대는 반대 54.3%로 찬성보다 17.7%포인트 높았고 50대와 60대 이상은 반대 의견이 모두 60%대를 기록했습니다. 30대에선 찬성 의견이 54%, 40대는 65.1%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광주, 전남북에선 72.5%로 찬성 의견이 크게 높았지만 서울, 인천, 경기에선 반대 51.4, 충청권 54.7, 대구, 경북 68.4, 부산, 울산, 경남 63.1, 강원, 제주 66.9%로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29.6%가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 2일 기자회견과 6일 청문회로 조 장관과 가족에게 제기된 의혹과 논란이 해소됐다고 보는지도 물었습니다. 많이 해소됐다 16, 어느 정도 해소됐다 21, 별로 해소되지 않았다 25.1,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34.9%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해소됐다는 의견보다 23.1%포인트 높았습니다. 특히 20대에선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65.3%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 40대에서만 해소됐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9.1%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조 장관이 임명된 지난 9일 오후 4시부터 오늘 낮 3시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95% 신뢰 수준에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법무부의 고위 간부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뺀 특별 수사팀을 만들자고 검찰에 제안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법무부는 몇몇 간부의 개인적 의견이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어서 이 내용 취재한 임찬종 기자와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검찰청 측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구성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된 법무부 간부는 모두 2명입니다. 김호수 법무부 차관과 검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이성윤 검찰국장입니다. 두 사람은 대검 측에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김 차관은 그제 대검 차장검사를 만나 수사 과정은 보고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는 특임검사를 지정해 수사하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성윤 검찰국장도 그제 대검 간부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아이디어를 교환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장관은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 측은 법무부의 조직적 수사 개입 의도가 의심된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날 서로 다른 2명의 간부가 사실상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이성윤 검찰국장의 전화를 받은 대검 간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뜻을 확인해 전달하겠다고 이 검찰국장에게 밝혔고 윤 총장의 거부 의사를 확인한 후 다시 이성윤 검찰국장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의 검찰 관련 업무 책임자에게 대검 고위 간부가 총장의 의사까지 전달한 것을 개인적 아이디어 교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한 대검 관계자는 반문했습니다. 임찬종 기자, 이젠 법무부와 이 검찰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인데 이런 논란 속에 조국 장관이 오늘 검찰 개혁 방안을 지시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내린 검찰 개혁 관련 지시는 크게 2가지입니다. 검사에 대한 감찰 활동 활성화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추진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검사 비리에 대해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평소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 지휘부 비판을 많이 했던 임은정 검사의 이름을 콕 집어서 의견을 듣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대목입니다. 임 검사는 최근 검사의 공문서 위조 혐의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고 과거에 넘어가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기각한 걸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부인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대대적으로 수사한 것과 비교하며 검찰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또 공수처 법안의 뼈대를 마련한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뒤를 이을 제2기 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하라고 지시하며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장관에 취임하기 전인 지난주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장관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저도 이번 2, 3주 사이에 그 보고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네, 자신의 가족이 돈을 넣은 사모펀드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에 적힌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건데 청문회를 앞두고 급히 만들어진 거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부인과 자녀가 돈을 넣은 사모펀드를 둘러싸고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실적이 급증한 배경에 조 장관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조 장관은 블라인드 펀드라 어디에 투자됐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한 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의 정관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실제 정관에 따르면 운용사는 분기별로 운용 현황과 운용 전략의 투자 보고를 하고 지난 2일 조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코링크 PE에서 받았다는 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어디에 투자하는지 전혀 밝히지 않는다고 쓰인 부분을 강조하며 관련 의혹을 거듭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진과 만난 코링크 PE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는 펀드 관련 의혹이 쏟아지자 지난달 21일 급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관상 펀드 현황을 보고하게 돼 있지만 한 번도 이런 형식의 문서 형태로 운용 현황을 보고한 적이 없다가 갑자기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문건 작성을 전후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씨가 코링크 PE 임원 등과 자주 통화하며 대응 논리를 만들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SBS는 조 장관 측에 해당 보고서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인 보고서 작성 배경과 보고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검찰이 이번 수사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이 앞서 살펴봤던 이 사모펀드의 운용사 대표와 그 펀드에서 투자를 받았던 업체 대표 이렇게 2명입니다. 오늘 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상우 기자,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영장 실질 심사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 대표 이모 씨와 펀드 투자를 받은 웰스 C&T 대표 최모 씨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이곳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굳은 얼굴로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중국 가족분 투자된 거 모르셨습니까? 금융당국에 조 장관 가족들이 투자한 펀드의 출자금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씨는 오늘 심사에서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회사가 받은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최 씨는 펀드 운용을 좌지우지한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가 돌아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구속되냐 또 안 되냐에 따라서 앞으로 검찰 수사에 미치는 영향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은 조 장관의 조카 조 씨인데 아직 해외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 장관 가족 펀드 등의 석연찮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검찰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다면 자금 흐름 추적은 물론 이번 사건 첫 번째 구속영장인 만큼 전체 수사 흐름이나 분위기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영장 심사 결과는 밤 늦게나 내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SBS 안상우입니다. 정치권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을 비판하는 한국당의 발언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다른 야당은 물론 공조를 다짐한 바른미래당과도 온도 차이가 뚜렷합니다. 명절 연휴 앞두고 민심 잡기 경쟁에 나선 정치권 움직임은 박하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당은 귀성 인사를 조국 장관 규탄 릴레이 집회로 대신했습니다. 먼저 인천. 조국은 범법자입니다. 정말 수많은 범죄들이 쌓였습니다. 2시간 반 뒤 수원에선 발언이 더 거칠어졌습니다. 도둑놈 아닙니까? 그 애들 키운 걸 보세요. 사기꾼이에요. 범죄입니다. 한국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박인숙 의원이 삭발투쟁에 나섰고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자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야당들, 조국 반대란 점에선 마찬가지지만 온도차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발 정권 퇴진운동엔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세력이 문재인 정권을 단죄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평화당과 대한정치연대는 조국 파면 야권연대가 실효성 없다며 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역을 찾아 귀성객들을 배웅한 민주당은 장관 임명으로 조국 정국이 마무리됐다는 걸 강조하려는 듯 정쟁 대신 민생을 내세웠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국 정국에서 빠져나오려는 민주당과 연휴 기간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조국 이슈를 끌고 가려는 한국당. 치열한 추석 민심 잡기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 원칙을 어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69일 만인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긴 싸움이 예상됩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주 제네바 일본 대표부와 WTO 사무국에 일본과의 양자협의 요청서를 보내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제소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본이 한국만 콕 집어 특정 제품을 개별 허가로 전환한 건 차별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합당한 이유 없이 수출품의 수량을 제한하는 건 역시 협정 위반이란 겁니다. 일본이 세계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하여 포괄 허가에서 개별 수출 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 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 대우 의무에 위반됩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자국 조치는 WTO 협정에 부합한다는 반박 담화를 냈습니다. 일본은 WTO 심리 과정에서 군사적 목적 등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물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수출 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반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정부가 오늘 일본의 행위는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거라고 강조한 건 예상되는 일본의 논리에 선제 대응한 걸로 풀이됩니다. 한일 양자협의로 해결을 보지 못하면 제3국 전문가로 구성된 재판부가 1심에 결론을 내리고 불복하면 상소기구에서 최종 결론을 내게 되는데 3년 이상 걸린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처럼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측면이 있는데 과정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또 알리고 또 일본한테도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만 오늘 한국이 대부분 승소한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의 WTO 최종 판정을 두고도 일본 정부가 승소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WTO 분쟁 특성상 결론이 모호할 수 있고 강제력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아베 총리가 오늘 큰 폭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주요 인사들을 살펴보면 먼저 남관표 주일 대사에게 무례하다는 말을 했던 고노 외무상은 우리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또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죠. 위안부가 강제로 동원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망언을 했던 하기우다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문부과학상, 즉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을 정치쇼다 이렇게 비꼬았던 가와이 총재 외교특보는 법무상에 임명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아베 총리의 입맛에 맞는 극우 인사들이 주요 자리를 더 차지하면서 가뜩이나 꼬여있는 한일 관계가 더 험난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아베 총리의 내각에서 유임된 강요는 정권의 양대 기둥으로 불리는 아소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스가 관방장관 이렇게 2명뿐입니다. 나머지 17명 가운데 13명은 새 인물로 수혈했습니다. 면면을 보면 극우 반한 색채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수출 규제를 이끄는 경제산업성의 수장이 된 스가와라 중의원은 극우단체 일본회의 회원으로 고노다마 수정을 주장한 극우 인사입니다. 외무상으로 이동한 모태기 전 경제재생상도 일본회의를 지원하는 국회의원 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오키나와 북방영토 담당 장관으로 처음 입각한 에토 총리보좌관은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에 불법적 정황은 없었다는 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새 내각에서도 한국에 대해 강경 노선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新しい体制の下でも微塵も変わ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国と国との約束を守っていただきたいと。 오늘 개각에서 아베 총리는 자민당 내 주요 파벌을 골고루 배려했지만 지난해 총재 선거에서 맞붙었던 이시바 전 간사장의 계파에서는 한 명도 중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적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임기 후반기에 대비해 본격적인 개헌 추진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북한과 대화보다 제재가 더 필요하다는 강경론을 펼쳐왔던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앞으로 북한과 미국 협상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수영 특파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왜 볼턴 보좌관을 경질한 건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밝힌 경질 이유는 볼턴의 제안에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강하게 달랐다. 그래서 더는 백악관에서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의견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던 사례를 보면요. 일단 북한 단거리 미사일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다른 나라도 다 하는 거라며 평가절하하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볼턴 보좌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이거 말고도 이란, 베네수엘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문제 같은 국제 분쟁 사안에 대해 번번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의견을 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날 때까지도 개운치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경질이라고 말을 했지만 볼턴 보좌관은 바로 자신이 사임한 거라는 반박글을 트위터에 올려 뒤끝을 드러냈습니다. 네, 초강경파였던 볼턴이 물러났으니까 그럼 북한과 미국 관계에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외교안보 분야의 두 축 중 하나였던 강경파 볼턴이 퇴장했으니 다른 한 축인 협상파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보다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으로서도 볼턴 경질을 미국이 보여주는 일종의 선의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 즉 선비핵화, 후 보상의 원칙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는 백악관이나 국무부나 행정부 내에 이견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자리에 앞으로 누가 올지도 이제 중요할 텐데 볼턴의 후임자로는 현지에서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맥그리버 폭스뉴스 개건 해설자,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 등 하마평만 무성합니다. 그런데 비건을 올리면 북미 실무 협상을 누구에게 맡기나, 또 폼페이오 장관이 상원의원 출마로 돈다면 외교안보 라인을 어떻게 짜야 하나, 이런 식으로 변수가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는 분들 많으실 텐데 최근에는 미리 고향 다녀온 뒤에 연휴를 이용해서 외국 여행 가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본 관광객이 줄면서 작년보다 연휴에 공항 찾는 사람이 줄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세영 기자, 지금쯤이면 일 마치고 사람들이 공항에 많이 도착할 시간이네요. 네, 저는 지금 공항 면세구역에 나와 있습니다. 출국 심사 그리고 소지품 검사를 마친 승객들이 이곳에 모이고 있는데요. 확실히 저녁이 되면서 승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10만 명이 해외로 나간다고 합니다. 탑승구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20분쯤 뒤에 샌프란시스코로 출발하는 비행기를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한 손에는 여권, 또 한 손에 가방을 들고 있는 승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연휴 맞아서 해외로 나가시나 봐요. 아, 네. 이번 추석 연휴가 짧아서 친척 집에는 이미 다녀왔고 나머지는 여행으로 보내려고 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연휴가 짧아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조금 줄었습니다. 하루 평균 18만 명 정도인데 지난해보다 3% 감소했습니다. 특히 일본 불매 운동의 여파로 일본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요. 연휴 기간 5만 명, 지난해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이용객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확 줄어든 건 아니니까요. 공항을 이용하실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일부 출국장은 아침 6시, 그러니까 30분 정도 일찍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게 주차장이 매우 혼잡하다고 하니까요.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향 가는 길은 지금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오늘 오후부터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명절 때 저희가 주로 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그동안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휴게소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정 기자, 휴게소에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나요? 네, 저는 지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차가 워낙 많이 막혀서 이 경기도도 미처 빠져나가기 전에 잠깐 화장실을 가려고 또 이 잠깐 휴게소를 들러서 쉬어가려는 귀성객들로 굉장히 붐비고 있는데요. 제 이 뒤쪽을 한번 보시면 저희 간식거리를 사기 위해서 길게 줄을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한 4시간 전쯤 도착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서 이제 조금씩 이 시간대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용객들이 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곳곳에서 조금은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눈에 띄는데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이신가요? 고향이 부산이라 가지고 부산 가고 있었어요. 차가 많이 막히는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안 그래도 엄청 막혀서 내비게이션 시간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 새벽 1시쯤에 도착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주차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제 이 왼쪽을 보시면 이 넓은 주차장이 차들로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평소에 한 400여 대 정도의 차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넓은 공간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빠져나가는 차가 있어야만 차를 댈 수 있을 지경입니다. 저 주차장 쪽을 지나서 저 출구 쪽을 보시면 이 고속도로에 합류하기 위해서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서울에서 승용차로 출발하시면 부산까지는 5시간 40분, 광주까지도 5시간 40분 정도 소요되고요. 이 대전까지는 3시간 10분, 강릉까지는 3시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속도로 정체 도대체 언제쯤 풀리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내일 저녁 7시에서 8시쯤 정체가 해소된다고 합니다. 이 귀경길 굉장히 장시간 운전에 좀 지치기도 하실 텐데 그럴 때는 졸음쉼터나 이런 휴게소에 잠깐 쉬어가시는 게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성휴게소에서 SBS 정다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40분 만에 불은 껐는데 집안 냉장고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부러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TJB 노동현 기자입니다. 천안시 쌍용동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 요원들이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5층 가정집에서는 오늘 아침 5시 22분쯤 펑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나더니 주인은 이제 밑에 층에 연기가 자꾸 집안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인가.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가 40분 만에 진화했지만 주방 쪽에서 60대 여성과 3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눕혀진 냉장고의 양쪽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 안에 2사람의 시신이 들어있던 겁니다. 냉장고 옆엔 인화물질을 담은 플라스틱 통이 놓여 있었고 역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주방 가스 밸브도 잘려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2사람이 어머니와 둘째 아들이라며 외부 침입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방화 가능성은 다분하지만 집안 내부 사정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시신 부검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자에 의한 어떤 강력범죄에 대한 부분 가능성은 좀 낮고요. 그 내부적인 어떤 그 요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담팀을 구성해서 이웃주민들은 숨진 모자가 다툼이 잦았다고 전했고 경찰의 가족관계 조사에서는 15년 전부터 남편과 별거 상태에서 왕래가 전혀 없었던 점이 확인됐습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시민 안전을 맡고 있는 지하철 보안관이 흉기 난동범을 막다 다쳐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근무 중에 다쳐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다른 직원들 성과급 깎인다고 책망도 했던 게 드러났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흉기에 얼굴을 베인 한 남성이 피를 흘리고 있고 바로 옆 여성도 상처를 입은 채 비명을 지릅니다. 오고 있어요. 70대 남성이 역 입구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2명을 다치게 한 건데 지하철 보안관과 역무원 등이 이 남성을 제압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지하철 보안관이 흉기를 휘두르는 살인미수 피의자와 몸싸움을 벌였던 곳입니다. 살인미수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보안관은 허리와 골반 등을 다쳤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져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소속센터 관계자로부터 이상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산재가 처리가 되고 노동부에 신고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센터장님께서 뭐 어떤 처리해야 할 부분, 책임져야 하실 부분도 생기는 것 같고 상급자인 센터장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으니 산재 처리를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고민 끝에 산재를 신청하자 이번엔 역 관계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산재 처리 때문에 14개 역 소속 전체 직원들의 성과급여가 깎였다는 겁니다. 이거 산재 처리해버렸잖아. 표창장 3개가 나가리 돼버렸지. 그게 연말 성과급이 금액으로 엄청나더라고 따져보니까. 이미 신청한 산재 처리를 철회할 수 없겠느냐 묻기까지 합니다. 내가 보니까 심각해. 우리 관내가 100을 받는데 이제 안전사고가 하나 때문에 이게 어떻게 수습할 수 없을까? 좋은 방법으로. 다친 보안관은 사건 처리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서장 표창과 서울시 안전상까지 받았지만 정작 회사에서 돌아온 건 눈칫밥뿐이었습니다. 근무 중에 부상당하시거나 추객한테 폭행당했을 때도 산재를 안 쓰신 분이 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했는데 너는 왜 해? 이런 분할.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부터 산재 신청 여부를 성과급 등 평가 요소에 반영하고 있지 않은데 관계자들이 실수한 것 같다며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민호입니다. 헌혈을 하러 갔다가 부작용에 크게 고생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60번 가까이 헌혈하면서 표창도 받은 20대 남성인데 팔이 부어오르고 심한 피멍이 들었습니다. 동맥이 파열된 여성도 있었는데 혈액원의 대처를 보고 더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 검붉은 멍자국이 팔 전체에 선명합니다. 지난달 1일 서울의 한 헌혈 카페를 찾은 20대 A씨의 왼팔입니다. 저는 58번 정도 했는데 그전에는 한 번도 피멍이 들거나 아픔을 호소하거나 평소보다 많이 아픈 느낌이 있어요. 여기가 많이 부어 있고 심한 현기증으로 헌혈 뒤 2시간을 더 누워 있어야 했던 A씨는 당시 혈액원 측이 대처에 무관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다고 얘기를 했는데 옆에 있던 간호사는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 스트레칭을 하셨냐, 왜 나한테 난리야 하면서 엄청 화를 내면서. 당시 상황을 확인한 혈액원 측은 뒤늦게 A씨에게 사과했습니다. 헌혈 경험 18회인 40대 B씨 역시 최근 이 혈액원의 다른 헌혈 카페를 찾았다 봉변을 당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아프지? 한 4번까지 지났을까요?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축구공에 바람 넣으면 빵빵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 부풀기 시작했어요. 결국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은 B씨는 동맥이 파열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남을 돕겠다고 나섰다가 피해를 봐도 병원비의 보상은 불투명합니다. 혈액관리법상 감염 등 수혈 부작용은 구체적인 보상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체열 과정의 부작용은 혈액원 자체 심의를 따르도록 돼 있어 경제활동이 없는 이들은 손실 입증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혈액원 측은 적절한 보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헌혈 관련 부작용 사례는 7,200여 건. 헌혈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가 없다면 가뜩이나 줄어드는 헌혈 지원자를 더 쫓아버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올해 A형 간염이 크게 유행하고 있지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8배 가까이 환자가 늘어났는데 조사 결과 바이러스에 오염된 조개젖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A형 간염 환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얼굴이랑 눈의 흰자가 그냥 완전 노란색이었죠.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다가 잠깐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식은땀이 이렇게 줄줄줄줄줄 흐르니까. 식당에 조개젖 반찬이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뜯지 않은 조개젖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올해 A형 간염 환자는 전국적으로 14,214명, 지난해에 7.8배로 급증했습니다.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 전국적인 A형 간염 유행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조개젖 때문이었습니다. 집단 발생 26건 가운데 21건에서 환자들이 조개젖을 먹은 사실이 확인됐고
수거된 조개젓 18건 가운데 11건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조개젓을 먹은 집단이 먹지 않은 집단에 비해 A형 간염 발병률이 8배 높았습니다. 오염된 바다에서 자란 조개로 젓갈을 만든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원래 해역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오염이 됐다, 제거가 됐다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오염된 사실이 나타나고 그것이 유통된 것에 의해서 2019년 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검출된 10개 제품 가운데 9개는 중국산, 1개는 국산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조개젓은 먹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A형 간염 환자 4명 중 3명이 항체가 없는 40대로 이 연령대는 예방접종 받는 게 좋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남양유업이 6년 전에 대국민 사과까지 하고도 이른바 밀어내기 관행을 계속해 대리점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대리점에 줘야 할 수수료를 빼돌려왔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넘게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했던 장성환 씨. 한 달에 최대 3억 원대 매출로 지역 1위를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뭐 남양유업 회사가 저한테는 신처럼 생각을 했고 젊은 나이니까 제가 모든 걸 다 바쳐서 했어요. 근데 2013년 욕설 파문 때도 장 씨는 회사를 믿고 회사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양유업이 일부 대리점에만 피해 보상을 해주는 걸 비판한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미수금이 많다는 이유로 거래 중단 통보를 받은 겁니다. 제거를 하는 거죠, 저를. 내가 항의를 했으니까. 저는 이용할 만치 다 이용했다 이거죠. 결국 빚만 떠안고 대리점을 접게 된 장 씨. 장부를 정리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본사가 장 씨에게 준 마감장입니다. 본사는 2012년 8월 장 씨가 4곳의 대형마트에 1억 6,600만 원어치를 납품했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마트 측은 거래 내역서에서 1억 8,290만 원어치를 납품받은 것으로 적어놨습니다. 기록대로라면 장 씨의 대리점이 1,685만 원을 덜 받은 건데 장 씨는 본사가 빼돌렸다고 의심합니다. 2011년 7월부터 2년간 받은 판매 수수료 역시 본사의 세금 계산서와 비교해보니 3천여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판매 수수료도 본사 기록보다 적게 받은 겁니다. 나는 남들보다 이렇게 물건을 많이 파는데 왜 항상 돈이 부족하지? 근데 마감 때 되면 돈이 항상 몇 천만 원씩 부족한 거야. 그래서 돈 못 풀었구나. 야, 이건 회사가 아니다. 장부 조작 의혹은 다른 대리점들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대리점주 박명호 씨가 2015년 1월 본사에서 받은 마감장입니다. 미수금이 700만 원 넘게 청구돼 있고 2월 초 남양유업은 이 미수금을 포함해 청구 금액을 모두 인출해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마감장에도 70만 원 넘는 미수금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처럼 정체를 할 수 없는 미수금이 청구되는 일은 넉 달간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미수가 없는데 이건 뭡니까? 남양 직원이 사장님 미수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본사에서 전산으로 하는 마감장이라 절대 틀릴 수가 없다. 의심을 시키고. SBS 취재팀이 구한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비밀 장부입니다. 22개월 동안 15개 대리점 관련 장부를 조작해 9,500여만 원을 빼갔다는 정황이 남아 있습니다. 판매 수수료율이 높은 제품은 적게 팔린 걸로, 수수료율이 낮은 제품은 많이 팔린 걸로 조작해 대리점에 줘야 하는 수수료를 줄였다고 털어놨습니다. 저도 이거 보자마자 알잖아요, 지금. 왜 알겠어요, 제가. 입사하고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것은 장부 조작 그대로예요. 첫 달에 다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영업사원들은 이런 장부 조작이 일상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저도 했죠. 뭐 관행적으로나 조종적으로나 이런 게 90% 이상 있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리점이 이런 의혹을 밝혀낼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회사에다가 이제 자료를 좀 요청을 하는 내용 증명도 발송을 해봤는데 회사에서는 전혀 대꾸도 안 하고 대리점주들한테 안 주는 거 일부러. 근데 저희들은 그게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남양유업은 장부를 잘못 기재한 일이 있었던 것을 시인하면서도 일부 영업사원들의 개인적 잘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대리점 판매량을 기록한 내부 자료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 봄 강원도 산불로 집을 잃었던 이재민들 소식입니다. 새 집 짓는 건 더디기만 하고 지금도 컨테이너 박스에서 지내는 주민들이 많아서 추석 준비는 꿈도 못 꾸고 있다고 합니다. 조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대형 산불이 휩쓸었던 강원도 고성군 성천리. 임시주택인 컨테이너 박스 20여 동이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이틀 뒤면 추석인데 오가는 사람도 없고 비까지 내려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24제곱미터 좁은 공간에서 각지에서 보내준 세간과 옷가지로 그럭저럭 지내고 있지만 추석 명절은 도무지 지낼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추석에 애들이 못 오니까 뭐 둘인가 할머니 뭐 밥이나 한 술 해 먹고 그냥 이 집에서 지내야지. 제기도 없는 데다 음식 준비도 쉽지 않아서 추석날 아침 차례는 지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둘이 지내기에도 비좁은 곳이라 자식들에게도 오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내년이나 지내려고 올해는 그냥 산소에 가서 지낼 테니까 너네들 오지 말아라. 그냥 그랬어요. 지난 4월 동해안 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 1,500여 명 가운데 아직도 660여 명이 컨테이너 임시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나 친척집에서 지내는 이재민도 850명이 넘습니다. 집을 새로 짓는 것은 더디기만 합니다. 고성과 속초, 강릉, 동해 등 4개 시군에서 복구 대상은 416동인데 지금까지 고작 10동 정도만 완공했습니다. 나머지 가운데 330여 동은 착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겨울이 들어오고 날 고치면 일하고 하겠어. 내내도 집에 들어가서 추석을 실런지. 갑작스런 화마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지 5달 남짓. 산불 이재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한 추석 연휴를 맞고 있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북한이 어제 아침 동해 쪽으로 쏜 발사체는 지난달에 시험했던 초대형 방사포였습니다. 알려진 것과 달리 3발을 쐈는데 한 발은 제대로 날지 못했고 나머지 2발도 표적을 맞추지 못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어제 발사체는 지난달 24일 첫 선을 보였던 지름 600mm급 초대형 방사포입니다. 발사 전에는 발사관 4개 모두에 빨간색 뚜껑이 있었지만 발사 후 3개는 사라지고 1개만 남았습니다. 뚜껑이 남아있는 발사관의 아래쪽에도 발사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제 발사체가 2발이었다는 합동참모본부 발표와는 달리 발사체 수가 3발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군 소식통들은 처음 2발은 300km 이상 날아가 탐지됐지만 마지막 1발은 제대로 날지 못하고 떨어져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 2발도 표적으로 삼은 알섬 부근의 해상과 내륙 지역에 각각 떨어져 사실상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초대형 방사포는 동해안에서 한 번 씌운 후 곧바로 내륙에서 발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정치용 목적으로 미완성된 무기를 급하게 시험하다 보니 큰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첫 발사 때 성공, 기적, 흥분 등의 단어를 써가며 자축하던 북한 매체들은 어제 발사에 대해 완성을 향한 과정이라며 차분하게 보도했습니다. 또다시 진행된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은 무기체계 완성의 다음 단계 방향을 뚜렷이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진 속 김정은 위원장도 딱 한 번 웃음을 보였을 뿐 현장 지도 내내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비디오 아트로 유명한 세계적인 예술가 고 백남준 씨의 대작 다다익선입니다. 과천 현대미술관에서 볼 수 있었지만 모니터가 오래돼 안전 문제가 생기면서 전시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1년 넘게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국립현대미술관이 작품의 원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주선 기자입니다. 88 서울올림픽 개막에 맞춰 기획된 다다익선은 우리 고유의 석탑 모양의 개천절인 10월 3일을 의미하는 1,003개의 모니터로 구성됐습니다. 지름 11m, 높이 18.5m로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인 백남준 선생 작품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브라운관 방식의 한계 때문에 2003년 모니터를 전면 교체해야 했습니다. 지난해엔 상단부 누전 현상으로 이어져
결국 전시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1년 넘게 모니터를 현대식으로 교체하자는 의견부터 아예 철거하거나 그대로 방치하자는 의견 등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국립현대미술관은 원형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바다익선의 시대성 유지하는 것은 미술관의 임무이다. 백남진이 살아있을 때 그때 만든 그 당시에 그 모니터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브라운관 중고품을 확보하고 국제적 기술 협력을 통해 원형 그대로 복원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 복원도 영속적일 수는 없습니다. 8시간을 풀로 이렇게 작동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나 비효율이 크다. 그래서 그 작동 시간을 줄여서 조금 더 연장해서 15년에서 20년까지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복구엔 3년 정도가 걸려 2022년 전시가 재개될 걸로 보입니다. SBS 이주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문 대통령 개별 기록관 건립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뉴스를 통해 건립 소식을 접한 뒤 불같이 화를 냈다면서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2022년까지 172억 원을 들여 문 대통령 개별 기록관을 세우겠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백지화를 지시하면서 국가기록원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X와 SRT 승무원 등이 소속된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 관광개발노조가 파업 출정식을 열고 임금 인상과 코레일 직접 고용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승무원은 검표와 열차 안내 방송 등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파업을 하더라도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지만 승객이 급증하는 추석 연휴 기간이어서 귀성 귀경객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코레일은 승무원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투입해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